네, 그 두 남자의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인데요. 오늘도 두 종목 일단은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어제도 앞에서도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전기차 관련된 이슈 계속 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대차에서 수소차, 수소 연료 전지차에 대한 양산형 모델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뭐 같은 이제 전기차 계열이긴 합니다만 이제 어느 쪽을 가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저는 이제 수소 연료 쪽이 좀 대세가 될 것이다.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도요타에서 또 그런 발표가 있었고 어제 또 현대차에서 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삼성 SDI가 또 오늘 또 아침 좀 반짝 이렇게 오르다가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그래도 과연 이 BMW i 판매에 대한 이 내용이 실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지 4분기 실적에 대한 쪽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풀어주시죠. 네, 사실 엊그저께도 삼성 SD 한번 레포트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요. 그런 이슈도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일단 크게 봐서 도대체 테슬라가 왜 올랐는지 그것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죠? 이 대표는요. 연간 모델 S 얘기하시는 그 모델 S가 몇만 대 파는 거예요, 1년에? 모델 S가 연간 지금 보게 되면 약 2만 대 안쪽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대 파는 거잖아요. 2만 대 팔면 4분의 1로 나누면 매 분기마다 5천 대 팔면 땡이잖아요. 맞는데요. 지난 4분기 6,500대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그만큼 생산이 됐다는 게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뉴스를 보시면은요. 뭘 하냐면 올해 2014년 글로벌 마켓 세일즈 있잖아요. 글로벌 마켓 매출은 2배를 한다 그랬어요. 2배. 그럼 2배는 딱 얼마야? 4만 대 팔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계속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테슬라가 삼성 SDI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주식시장은 그것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렸던 것은 우리가 또 있는 사실 갖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20만 원 갔다가 훅 떨어진 거잖아요. 테슬라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 건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올라가니까 얘도 같이 올라간다 얘기하는 것은 뭐 지금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딱 그것만 갖고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모르겠지만은요. 지난번에도 추가 계획을 파나소닉이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파나소닉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파나소닉은 주요 주주 중에 하나에 1.5%인가 2% 갖고 있어요. 근데 삼성 SDI도 뭐 추가적인 계약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계속 이제 앞으로 하는 거죠. 왜냐면 하는 겁니까? 언젠간 하겠죠. 왜냐면 파나소닉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근데 테슬라가 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열고 대중화를 시켰던 데 큰 역할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나중에 싸움으로 들어가면 캐파가 많이 있는 애가 장땡이죠. 그래서 BMW i3가 이게 한 43,000달러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모델은 한 35,000달러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게 지금 초기 물량 100% 삼성 거 들어가잖아요. BMW i8 얘기했잖아요. 스포츠카 모델인데요. 그것은 이제 하이브리드입니다. 전기랑 휘발유랑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초기 물량 완판을 했을까요? 이것도 삼성에 독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라이슬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혹시 이 대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작년 3월인가 4월에요. 미국의 빅3랑 삼성 SDI 그리고 몇 개 관련된 회사들이 차기 자동차 배터리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조직을. 거기에 또 이게 얘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냐. 수익은 제가 난다고 해서 나는 것도 아니고요. 애널리스트가 2차 전지 대형차 그리고 ESS가 수익 난다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죠. 회사 측에서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회사 측은 이미 작년 여름에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차 대형 전지는요. 꼭 기억하세요. 2차 대형 전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동차 분야는요. 빨라야 2015년이다 그랬어요. 빨라야 2015년. 그리고 그때 얘기한 거가 뭐냐면 혹시라도 테슬라가 계약이 좀 돼갖고 성사가 되면 2014년 4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2015년에 흑자 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 그 관련된 매출은 한 300%에서 400%. 그 분야 매출만 보면은요. 또 하나가 ESS잖아요.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 근데 계속 이제,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기값이 올라가잖아요. 예, 예. 뭔가 저장을 할 텐데요. 유럽은 많이 확산돼 있는데요. 거기 이제 빅3입니다. 지금 유럽에서요. 예. 그래서 이쪽이 한 300% 정도 늘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하나의 조그만 분야고요. 크게 봐서 매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4년, 13년, 14년 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좀 잘 해보시면은요. 딱 나오는 것이요. 2013년 4, 4분기는요. 실망입니다. 실망. 예,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92억 원이니까요. 평균, 컨센서스가 110억 정도 되니까요. 3, 40억 되니까. 그분의 이제 영업이익 말씀드리는 거죠.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컨센서스보다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가요. 예. 그것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보너스 주는 것이고요. 환율 효과 때문에 이제 많이 떨어졌을 텐데요. 그 재고 조정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근데 1분기에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돼갖고 1분기에는 300억대 수준의 이익이 다시 늘어날 예. 얘기하고 있고요.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매출도 2013년에는 똑같은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2012년, 13년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지금 2012년에서 13년 줄어들었는데 네. 2014년 증가치가 2012년을 넘어가지는 못하네요. 아, 왜냐면 이제 예. PLP 분야 이제 떨궈낸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이 품목이 완전히 떨궈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근데 2015년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거의 뭐 10배 가까이, 아, 그러니까요. 9배 정도 증가하는 걸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 주신 요 시나리오를 좀 보자. 그러니까 2015년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요새 떨어진 거가 저것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예. 사실 뭐 실적 이런 거 떨어졌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제 단순하게 얘기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 떨어질 때 그냥 같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번 그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그 지금 파나소닉하고 삼성 SDI 주가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납품에 대한 쪽이 되고 나서 파나소닉은 올랐고 네네. 오히려 SDI 같은 경우는 그 모멘텀 소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맞아요. 빠지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좋은 화면이 그 래퍼들 잘 쓰는 친구고요. 이제 거기 이제 이름이 되겠죠. 똑같은 논리로 BMW i3가 폭발적으로 미국에서 팔리기 시작한다. 예. 그러니까 I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릴 거라고 보는데요. IS 팔린다. 그럼 이제 그 그래프에서 예. 삼성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기대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인가, 지난 금요일 날도 이 삼성 SDI를 말씀드렸을 때 똑같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뭐 당장 한두 달 보면 이게 삼성전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쉽지 않겠죠.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큰 형님이 잘 돼야지 나도 되는 거잖아요. 예. 큰 형이 안 되는데 동생이 잘났다고 뭐 자꾸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 예. 이승훈 대표도 자기 동생 있죠? 예, 예. 이승훈 대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려운데 동생이 잘났다고 해서 막 비싼 차 사고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뭐 기분이야 안 좋을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스스로 그 친구가 예, 그 동생이 자기 형을 의식한다 그러면 예. 조금이라도 배려한다 그러면 돈을 이렇게 돈질환을 못 하죠. 그렇습니까? 그런 거야, 딱 그런 거. 그래서 집 사던데. 집을 비싼 거 사서 좋은 거. 모르겠어요. 그 친구 워낙 부동산 하는 친구라면. 예.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예. 그렇지만 그게 봐서는 삼성 SDI가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회복돼야지 움직이는데 그만 없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많이 떨어진 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 모멘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얘기하겠고요. 그 이승훈 대표는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그 팟빵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한경 와우부터 이 대표를 쫓아온 사람이 있어. 정말요. 예. 와우에서 자기가 보고 나서 한경 와우에서 보고 나서 얼마나 예. SK하이닉스를 작년에 떠들었는지 예. SK하이닉스 사서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몰라. 예. 근데 앞으로 더 갈까요? 얘기했는데 보니까 SK하이닉스는 말을 안 써놨어. 그래서 난 아침에 어젯밤에 무슨 소리 하나 했더니 이 사람이 아침에 다시 썼어. 추가로. 예. 거기 안 보여요? 예, 지금 보면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종목명을 까먹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주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예. 딴 거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 예, 그 사람이 아니 종목명을 써놨잖아요. SK하이닉스라고. 예, SK하이닉스 작년 여름에 종목명은 없네요. 그 사람이 내가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나 했죠. 내가 우리가 점쟁이 다니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다시 썼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야. 딱 오늘 SK하이닉스가 급락했잖아요. 예. 그 책임지는 관점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아니 SK하이닉스 작년에 사셨으면 아직도 뭐 수익권이기 때문에 많이 벌었겠죠. 예, 돈 많이 벌었을 것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SK하이닉스가 오늘 빠지는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정책금융공사 물량, 그러니까 거의 채권단 물량이 이제 뭐 정말 80%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 채권단 물량이 다 소화가 돼갖고 이제 결국에 남은 게 이제 2.2% 남았는데 그게 한 1,500만 주 정도 됩니다. 근데 하루 거래량이 SK하이닉스가 1,000만 주니까 뭐 이 정도 갖고서 오버행 이슈를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좀 맞지 않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 2.2%밖에 남았어요? 예, 완전 오링 당했네? 예, 이제 완전 오링 당했기 때문에 예, 예. 2.2% 물량을 가지고서 뭐 오버행 이슈를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시장에서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고정 하락. 그 반도체 사이트죠. 디램 익스체인지 거기서 이제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1월달 고정 거래 가격이 뭐 3% 정도 하락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팟 가격에 대한 쪽을 한번 보게 되면 스팟 가격에서는 전혀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정거래 가격에 대한 쪽에 변화가 없는데 이 스팟 쪽에서 과연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한 쪽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걸 맞다고 한다고 한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스팟 DXY 지수거든요. 인덱스가 전혀 이제 빠지진 않았었고요. 그게 맞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중국 우시 공장,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반도체 가격이 소폭 조정이 나와도 뭐 가격이 뭐 정상화되는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요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급등을 한 거니까 20% 정도. 뭐 이 정도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뭐 별다르게 크게 문제될 건 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사실은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 쪽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제 지금 이제 일부 이제 SK 하이닉스 경영진을 만났는데, 자꾸 증권사에서 실적을 더 내놓으라고 그런다. 뭐래? 실적을 자꾸 더 내놓으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어떻게 더 내나, 증권사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더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잡았어요. 근데 진짜구나. 근데 SK 하이닉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 이거밖에 안 나왔다 사실. 근데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왜 이럽니까? 선생님끼리 이러지 말고 좀 내놔 보세요. 그러니까 없는 실적을 자꾸 내놓으라고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며칠 전부터 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었는데 뭐 시장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쪽을 살짝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뭐 일부 쪽에서는 매도를 진행하는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신한증권 오늘 신한증권인가요? 지금 보고서 내용에 대한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쪽 보고서 오늘 신한이 미래에셋이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증권사 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을 전부 다 대폭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실적도 상향을 시키고 있고 내년도 실적도 지금 일부 뭐 소폭 조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매출액에 대한 증가 자체가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다는 얘기고요. 내년에도 뭐 이미 4조 정도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올해.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이익에 대한 사이클, SK 하이닉스가 이제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익에 대한 구조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져갔었어요. 1조 적자, 1조 흑자. 뭐 이런 식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클릭하게 계속 실적에 대한 쪽이 나왔더라면 이제부터는 이 실적 자체가 물론 이제 사이클을 타겠지만 이게 플러스권에서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익에 대한 규모가 계속해서 플러스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갖다가 계속 축적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이자 비용에 대한 쪽이 경감이 되는. 대표적으로 롯데하이마트가 그런 논리로 리레이팅이 됐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랬죠. 주가가 올라왔듯이 SK 하이닉스도 같은 논리로 지금 시장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아마 올해 1분기 지나고 나면 2분기 정도 되면은 이런 논리들이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레벨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 돼서 5만 원, 6만 원에 대한 쪽도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예. 너무 길어지니까요. 전 졸려졌어요. 예. 근데 딱 하나 물어볼게요. 예. 시청자분들 원하는 건 딱 이걸 것 같아요. 지금 39,000원, 2,3,000원 찍고 왔다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종가도 밀릴지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37,000원 아래 와 있잖아요. 딱 이거 하나입니까? 넘사벽. 4만원의 벽. 2007년, 8년 잠깐 4만원 찍고 왔고요. 그 다음에 43,000원에 한번 2006년인가 갔고, 쟤들 가면 2002년이 처음 가는 거잖아요. 4만원대인데. 보니까 키움에서 51,000원, 동양 5만원, 오늘도 보니까 신한에서 또 5만원짜리 레포트 쓰고 막 미래 썼던데요. 4만원 언제 넘어요? 4만원 넘는다고 봅니다. 언제? 1분기. 1분기? 예. 1분기 중에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까지는 못 집니다. 책임 못 지면. 하여튼 넘 400원 가능하다. 이번엔 4만 원. 충분히 4만 원은 네. 지금 상태에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 그게 4만 원이 안 넘으면 예, 예. 우리가 무슨 이성원 대표가 무슨 힘이 있어갖고 이성원 대표를 탓하겠어요. 예. 탓하는 어디 탓하는지 아세요? 어디 탓해야 됩니까? 이 빌딩 오시면 안 되고 옆에 빌딩이 키움 옆에 있잖아요. 빌딩, 예. 5만 원, 5만 천 원 얘기하는 거. 예. 그쪽에 가서 항의를 해야지. 그렇지. 오늘 나오신 분한테도 항의해도 됩니까?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해당 사항이 예, 없죠. 알겠습니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예. 네, 여기까지 해서요.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우리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우리 투자 전략을 갖고 있죠. 우리 전지현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가, 스트레티스트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모셨습니다. 인사부터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거기선 애널리스트라고 그래요? 스트레티스트라고 그래요? 애널리스트는 원래는 그 섹터. 그러니까 컴퓨터 애널리스트. 예, 네. 그분들 애널리스트라고 저는 이코노미스트랑 스트레티스트 두 개. 명함은 뭐라고? 두 개 땄어요? 예, 두 개 땄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또 이코노미스트 전지현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이요. 계속 이제 혼조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 오늘 그 얘기부터 한번 풀어보죠. 예, 오늘 사실 연간 포트폴리오 생각한 거 갖고 왔는데요. 그걸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예, 일단은 지금 구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고서에도 썼지만 상반기에 N 고점 한 105엔 될 겁니다. 못 뚫을 겁니다. 이제부터 N 숏이 풀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에 일단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한번 들어가면서 시장을 약간 반등시키는 구간이라고 오케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N 숏 가는 거는요. 그 숏이 풀리는 거는 1, 2월 달에는 이게 미국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굉장히 20만 명 증가할 줄 알았는데 7만 3천 명밖에 증가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테이퍼링 강화될 거란 기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달러가 롱이 풀리고 숏이 쌓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달러 숏이 풀리면 달러 숏을 걸기 시작하면 N 숏을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지금 N 숏 포션이 사상 최대로 풀리고 있습니다. 네. 3월 달에는 반기 결산에 따른 일본 금융기관들 자본금 봉급 소환 수요가 있고요. 4월부터 7월까지는 소비세 인상해가지고 이 딜레버링 효과가 강화되는 것 때문에 상반기에는 105엔 넘기 힘들고요. 하반기에 한 110엔 한번 트라이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경상수지 적자 일본이 11월 달 말씀하시는 거죠?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유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추가적으로 그 110엔대를 간다는 얘기는 아베가 또 한 번 그 시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하반기. 돈을 한 번 더 푼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이제 한번 그 반발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 트리거 포인트가요. 그 세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규모를 더 늘리지 못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IMF 때 정말 사람들이 고생해가지고 빚잔치를 한번 했는데요. 일본은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20년 동안 그래가지고 디플레이션이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일본 정부도 빚이 많고요. 아시다시피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230%. 기업도 부채가 많고요. 은행도 부실 자산이 많고요. 가계도 빚이 많습니다. 다 빚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국채 이자율이 1%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위험해집니다. 왜 1%냐 그러면 GDP 성장률이 1%를 못 넘어가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일드 대비 코스트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비 많은 구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1%를 안 넘기는 선에서 그 정도는 계속 쏩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7월까지 소비세 인상하면 GDP가 약간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어로 한 6월부터 돈을 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 국민들로서는 소비세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뭐 물가도 올라가고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 경제 그렇게 좋게 안 보는데요. 임계치 110엔대까지 이상까지 간다라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돈을 싸서 그러니까 지난부터 작년부터 돈을 싸서 보낸 거라면 제가 하반기에 110엔 갈 수 있다는 거는 돈을 쏘는 효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떨어져서 N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수요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N 사실 2005년 같은 경우 보시면 105엔에서 125엔까지 갔는데도요. 디플레이션 안 풀립니다. 굉장히 이 경제 구조는 그러니까 빚잔치를 한번 해야 되는 경제인데 이걸 한 번도 안 해가지고요. 머리 굉장히 아플 겁니다. 이거. 그렇겠죠. 경제적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부터 스트레티스트 입장에 한번 들어보죠. 연간 포트폴리오 기대 만발입니다 지금. 한번 이거 데이터 한번 제가 그냥 제 데이터 갖고 왔는데요. 네네. 한번 잡아주시면. 피디님 좀 잡아주세요. 본인이 안 띄었다는 얘기 하시네, 피디님이. 띄었어요? 띄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저는 2014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데요, 그냥. 상반기, 기본적으로 경제 환경은 저물가 저성장 고부채입니다. 네. 선진국 저번에 말씀드린 낙스 효과가 굉장히 천천히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네. 당연히 여기에 대한 그게 작용이란 반작용으로 신흥국들은 상반기 내수 부양이 가장 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 그래서 1, 4분기에 은행, 저평가 고부채 내수주, 고부채 턴어라운드 이거 지금 다 시작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중국 소비주, 신도시와 소비주, IT 자동차는 후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연간으로는 조선 반도체가 좋을 것 같고, 크게 봤을 때는 중국 진출 자동차 부분도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게 보는 것들은 가전, 운송, 정유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는 가장 크게 큰 판을 봐야 될 거는 저물가, 저성장, 고부채고 상반기에는 신흥공업국 내수 부양,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좋아져가지고 선진국 낙수 효과 발생. 이걸 가장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 환경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금융시장에 반영이 될까? 일단은 첫 번째는 삼성전자, 현대차처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가 시장에 한번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우려가 선진국의 낙수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성장이 희소해지지 않습니까? 성장이 주식시장 안에서도 경제 전체에서 성장이 희소해지면 첫 번째 금융시장은 어떤 걸 보냐면 성장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주게 돼 있는데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세적으로 턴어라운드 얘는 지금 당장 이게 실제 안 들어 어떻게든 크게 턴어라운드 하면 네. 그쪽이 프리미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조선 반도체 이런 12월 달에 쓴 거에 조선 얘기 좀 자세히 써놨는데요. 모든 시컬리컬을 제가 봤을 때 변곡점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드랑 코스트의 차이로 보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조선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실적 시즌 맞아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가 수주 때문에 네. 수익성이 약화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네. 실제로 수주를 한 다음에 이게 실적으로 들어온 건 2년 걸리죠. 근데 그렇죠. 네. 수주가 계속 증가할 거라는 기대. 그다음에 실제로 수주가 계속 나오긴 나올 겁니다. 올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운송 해운 이런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물동량이 올해 뜰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해운주가 안 되는데 조선주가 계속 갈 수 있을까? 근데 이게 해운주가 안 되고 조선주가 먼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 물동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 이 물동량은 언제 늘어나냐면요. 적어도 미국 같은 그 세계 소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잠재 성장률보다 소비 지출이 이걸 뚫고 올라가는데 지금 밑에 있습니다. GDP 갭이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걔네들이 충분히 써줘야지 이쪽에서 만들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물동량이 뜨고 운임이 뜨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낙수 효과 제한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소비 지출이 옛날 그 장기적인 평균보다 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임이 안 뜨는 건데 조선은 뭐가 있냐면 글로벌 한마디로 물동량 글로벌 경기가 확장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확장 들어가기 전에 조선이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가장 배 만드는 데 시간이 2년 걸립니다. 그럼 해운사 입장에서 해운사의 수익을 결정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운임, 물동량 전마, 그 다음에 배 가격입니다. 근데 2015년부터 물동량이 조금씩 늘어날 거란 기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 확장 가는 건 누가 바로 알려주냐면요. 페드가 바로 알려줍니다. 페드가 금리를 인상시키는 시점이 바로 글로벌 경기 확장 들어간 시점입니다. 네. 과거 2004년 6월에 페드가 금리 올렸는데요. 2003년부터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수주가 레벨업 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앙은행이 신호를 주는 거죠. 요새 보시면 양적 완화 축소한다. 2015년에 금리 올린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물동량이 안 뜨는데 한 2년 있다가는 물동량이 뜨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물동량 전망치가 이제 익스펙티드 일드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배 가격은 역사적 로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변곡점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수주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점점 뭐 페드가 금리 올린다, 글로벌 경기 좋아진다 이런 얘기 나오면 배 만드는 시간이 2년 걸려서 그래서 선행 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해운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배를 쏘지 않으면 글로벌 해운사들은 배를 지금 쏘지 않으면 그 물동량이 늘어났을 때 점유율이 쭉 뺏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그래도 큰 그림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공급 부족이다. 어떻게든 스마트폰이 목에 찬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고 그러면 신기한 거 많이 넣어야 되는데 예. 반도체는 용량이 늘어나야 될 거다. 어떻게든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될 거다. 가격이 안 떨어질 거다. 그래도 이게 첫 번째는 크게 턴하는 것들에 일단 주목하는 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장 희소성으로 반대적으로 잠재 성장성이 높은 데 들어가야 돼 있습니다. 이게 중국 진출 자동차 부품주 최근에 그래서 움직이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동차가 올해 승용차로 13년 기준으로 한 3.5%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건 별로 안 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자동차 글로벌 했을 때 걔도 우리가 일본 되면 우리 안 돼, N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체 산업 수요가 빨리 커지면 같이 좋을 수 있는데 걔도 땅 따먹기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3.5%밖에 안 늘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자동차 플레이어들은 글로벌리 잠재 성장성이 높은 데를 찾은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전기차도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이런 건데 더 Q가 많이 늘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자동차 성장률이 지금 한 13%, 15%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중국에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 1억 명인데 운전면허 한 2억 명 갖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수요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정체된 것 중에 잠재 성장성이 높은데 선투자가 계속 들어가 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도 중국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계속 자동차 공장들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면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는 Q 성장, 일단 현대차도 가는 거죠. 그렇죠. 같이 간 애들이 이제 볼륨이 일단 커지는 거고요. 캐펙스 투자에서 볼륨이 커지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밖에 나가 있으니까 외환 환율 변동에 대해서 약간 좀 자유롭다. 그렇게 성장 희소성으로 그쪽에 이제 성장 가능성이 부여돼가지고 주식시장이 성장이 희소하니까 거의 가치를 부여하게 돼 있어서 그런 쪽이 먹고 있는 거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흥공업국이 내수를 부여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신도시화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신도시화라는 거는 그 도시민을 농민공을 도시민화 시키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안에서 계속 갖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은행 전산망 같은 데 통합하고 관련된 주식들 조그만 거에서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는 거고요. 결제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나 그때 말씀드렸던 제약 이런 것들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다. 중국 소비주에 조금씩 이게 붙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국내 얘기입니다. 국내에서 어떤 모멘텀이 발생할 거냐. 사실 작년 1, 4분기, 2, 4분기에 밸류 주식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이제 보고서 그때 한 1월 달 정도에 써놓은 거 있는데 그게 그냥 그 보고서 그대로 다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세 번째 저성장 저물가 고부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부채와 저물가가 만나면 어떤 일들이 처음에 발생하냐면요. 일단 부채가 많게 되면 이 부채를 줄이려고 다 정부가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공기업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한전 같은 경우는 움직이려면 딱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5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데 2011년부터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한전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한전이 돈 너무 못 벌어도 한전 부채가 많아져야 되고요. 못 견딜 정도로 많아져야 되고요. 이거를 보조해주는 정부도 부채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원자재 시장 안정화돼가지고 저물가 깔리면 한전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런 거죠. 한전은 원래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건데 더 이상 손해보다가는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 한전이. 그럼 정부가 계속 뒤에다 막아줬었거든요. 근데 정부도 이 빚이 많아서 그냥 내가 계속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좀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한전 같은 사람 자른다고 이게 정상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손해봤던 전기요금 같은 거를 조금 정상화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국제유가 연동시켜주면 되거든요. 근데 유가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런 짓을 절대 못 해줍니다. 물가가 올라갈까봐요. 공기업이니까 보통은 또. 네. 물가 상품시장 전망 작년에 썼는데 에너지 가격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연동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한전 2011년부터 이자 비용이 심해졌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면서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11년, 그렇죠. 12년.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든 저 부채를 줄여야 돼. 이익으로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그런 게 지금 6월 달에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공기업을 전체적으로 부채를 줄이자.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자산 매각입니다. 이게 BSA, PBR 0.4에서. 그거 다 누가 사주, 근데? 다 매각한다는데 누가 사줄 애가 있어야잖아요. 제가 사고 싶습니다. 사려고? 대출 받아서. 예. 그것도 민감한 얘기인데. 예. 받아가면 받아가면 대박이죠. 받아가고 싶어서 난리가 날 거예요. 아, 살려고. 제가 사고 싶습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의 가치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부동산의 가치는요. 네. 목의 가치고요. 그 네. 목은 인구가 결정하거든요. 네. KT, 한전 이런 데 보시면 거기에 걔네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다 도시가 서 있는데 바로 그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다 취득 원가로 장부가에 있는데 그거 판다 그러면 다 받아가려고 난리 나요. 야, 그걸 어떻게 구해다가 비즈니스 호텔 하면 딱 맞겠네. 아, 그렇죠. 뭐 자리가 좋을 테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KT 삼성동에 있는 그 상호 매각하면 그거 안 사가요 사람들이.
한전도 마찬가지 거기 있잖아요. 한전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 거기 있잖아요. 예. 코엑스 앞에 바로. 사가려고 난리도, 그러니까 사갈 수 있는 것도 아무나 못 사갈 겁니다. 그렇죠. 그건 약간 그런 게 나타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오늘 거기까지 시간이 너무 지금 빠듯한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딱 질문만 하나 드릴게요. IT 자동차 하반기 쪽으로 봤잖아요. 예. 근데 제가 질문이 아까 뭐 하반기에는 N화가 110에 한번 트라이 한다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될까요, 그때? 이런 얘기만 딱 답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실증적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1 환율이 강세를 가면 수출 단가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수출 단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수출 물량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1 환율이랑 뭐 원엔 환율도 좋고요. 수출 물량, 그 자동차 물량이 됐든 상관 분석을 이렇게 회기 분석을 해보면 상관관계가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수량 효과가 가격 효과를 이기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선진국 낙수 효과가 안 나와서 이게 아까 말씀 땅 따먹기라고 했는데 전체 파이가 안 커지니까 저 파이가 정체돼 있는데 가격 논리로 땅 따먹기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하반기에 엔화가 조금 110엔까지 갈 수 있다고 가장 크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서 달러가 약세가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 그런 거 달러 강세가면 약간 발생하는 건데 그때는 수량 효과, 물량 효과를 이길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IT 자동차가 땅 따먹기 로직에서 벗어날 건데 이게 보시면 2005년에 한번 보시면요. 2005년에 주식시장이 뭐가 뚫고 박스권을 뚫었냐면요. IT 자동차 반도체 배였습니다. 그때 2005년 초에 1, 2월에 조정받았었거든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1 환율이 1,050원이었고요. N달러 환율이 그때도 105엔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1, 2월에, 이래도 환율 여건 이제 우리 안 되는 거 1, 2월에 조정받았는데 결국 하반기부터 IT 자동차가 뚫고 올라가서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있었냐. $1 환율 1,020, 1,000원까지 내려갔었고요. N달러 125엔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45만 원에서 그때 한 6월 달부터 75만 원까지 올라갔고 현대차 5만 원에서 10만 원 갔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게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제가 봤을 때 $1 환율 지금 외환시장 전망 다시 하고 있는데 올해 1,020원이고요. 연말이면 N달러 환율 상반기는 105엔 고점이고 하반기에 110엔인데 그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여튼 오늘 흥미로운 분석해 주셨는데요. 또 다음 주에 좀 더 그 부분 한번 우리 시청자들 약간 어려운 얘기가 막판에 너무 급하게 했기 때문에 정리하면 그죠 뭐 경기 회복이 빨라지게 되면 엔화 약세돼도 상관없다. 그렇죠. 제가 맨날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딱 뭔가 전문가 틱하게 정말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이 맞물으니까 수지 레벨이 업이 됐어. 다만 약간 어려우니까 이 대표가 또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다 설명해 줄게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뵙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투자 키움의 전략가한테 듣는 다쿠나 지금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토크 배틀이 저희 이제 방송하는 가장 또 확인치 않는 코너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각종 이슈, 오늘은 해외 이슈, 국내 이슈 나눠보겠습니다. 해외 이슈 뭐부터 할까요? 자, 해외 이슈는 일단 중국 춘절 수요가, 지금 춘절이 이제 조만간 다가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이 춘절에 대한 효과,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 춘절, 지금 GDP에 대한 성장, 과연 소비 패턴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로 인한 국내에서 주목해야 될 기업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요. 혹시 시간 되시면은요. 예. 어저께자에 있잖아요. 시청자분들 보세요. 1월 14일자 중앙일보 1월 14일자 할 겁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보시면은요. 중국의 소비가 변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너 페이지 하면 특집으로 나타났어요. 특집이 있는데요. 그거 혹시 인터넷에서 조회도 중앙일보 들어가셔서 소비혁명, 소비가 변한다 이런 거 쫙 보면 쫙 특집이 쫙 나라비로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평소에 제가 얘기했던 거에 핵심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요. 중국을 이제 제조업 때문에 갔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인건비가 싸다 해서 간 분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시간이 돼 있다. 일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는 뭐 인건비가 싸다 했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싸지도 않을 뿐더러요. 상당히 머리 아픈 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큰 틀에서 보면 제조업만 본다 그러면요. 중국이 아니라 방글라데시라든가
베트남, 그리고 스리랑카 이런 데 가서 제3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이다. 제3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조업으로 봐서는 답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큰 틀이 되겠고요. 두 번째 틀은 뭐냐면 중국에서도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크게 했던 것이 결국 산하 제한이잖아요. 근데 산하 제한이 작년 말에 이제 공식적으로 거의 뭐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정책이 나왔는데요. 그 산하 제한이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30년 한 건데, 40년 한 건데. 그래서 80년대, 90년대생을 흔히 얘기하는 뭐라 하는지 알죠? 소황제. 예. 남자는 소황제, 여자는 소공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부모들이 열심히 일해갖고요. 돈을 막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키우는 거죠. 근데 이 세대, 소황제, 소공주 세대의 소비 패턴은 그 이전에 정말 아껴서 사고, 깎아서 사고, 싼 거를 사던 애들. 그러니까 뭐든지 물건을 살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가격이었다면 지금의 이 소황제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아서 지금 세계 최대의 명품 소비고 세계 최대의 해외여행의 소비 국가 뭐 이런 것도 다 늘어난 거죠. 그래서 중국이 바로 그랬다는 것을 큰 틀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요. 중국 이제 중남부 쪽에 이제 광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역별로 있는데 광둥성 같은 경우에 2012년 GDP가 1조 달러 갑니다. 1조 달러. 예. 근데 1조 달러면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으로 보면요. 1조 1,300억 달러거든요. 예. 그게 보니까 거의 똑같은 거예요. 광둥성 하나가 우리나라 GDP랑 차지하는 건 똑같은데 그 광둥성의 경우에는 물론 약간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요.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52.5%가 갑니다. 처음으로 50%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약간 수치로 말씀드렸는데 크게 봐서는 중국이 소비 국가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소비 촉진 이런 거 앞서 우리 전지현 연구원이 얘기했던 것도 도시화를 2주째 얘기하잖아요. 네. 도시화가 뭐예요? 결국은 소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도시에 맞는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 소비의 어떤 큰 흐름으로 메인스트림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전지현 연구가 아주 포인트를 정확히 짚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에서 이제는 예전에 보면 뭐 조그만 거 있는 게 아니라 소비와 관련된 거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자주 얘기했던 인터파크 있잖아요. 예. 저는 하여튼 인터파크가 올해 저보다 하나 딱 찍으라면 관심주 중에 하나를 탑픽으로 인터파크를 제가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주가 올라가 떨어지고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인터파크에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면세점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뒷배경은 알리바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리바바라는 거 아시는 분 여기 계실 거예요. 알리바바 들어본 적 있는 알리바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중국의 최대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B2B 주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요. 알리바바가요. 이번에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뉴스 보다가. 작년 말에 제가 한 10월부터 알리바바 얘기를 엄청 떠들었어요. 머니터리 방송할 때마다. 예. 인터파크 얘기했던 알리바바를 같이 얘기했는데요. 그때마다도요,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을 1,000억 달러 정도로 예측했어요. 그래서 1,000억 달러가 올해 이제 IPO, 미국 IPO 최대 물건이 이번에 사상 최대입니다. 1,000억 달러가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제가 틀렸어요. 지금 분위기가 수요밖에 없고 1,500억 달러. 1,500억. 예, 그게 왜냐면 이게 얼마나 이 친구들 소황제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을 하냐면요. 11월 11일이 참고적으로 알아주셨네. 중국에서 싱글데이입니다. 1111 모여 있잖아요. 예. 싱글데이인데요. 그게 사이버 쇼핑 데이랑 그 개념입니다. 중국에서요. 이거 봐야 게 알리바바라는 사이트인데요. 하루에요. 11월 11일 하루에 클릭하네. 거기 들어오네 있죠. 방문. 뭐 살까 말까 구경하네. 15억 인구 중에서 3억 명이 들어왔어요. 기본이 틀립니다. 3억 명이 들어와요, 하루에. 예. 매출. 돈 내고 산 친구들이 있지, 친구들이. 예. 하루에 5천만 명. 하루에 5천만 네, 명. 하루에 5천만 명. 전체 매출이요? 전체 매출이 이미 여기 아마존의 2배고요. 예. 보면 이게 1,500억 달러도 작다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1,800억 달러예요. 시가총액 오늘 현재 훨씬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중국의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까 이 전지현 친구가 얘기했을 때 가장 얘기하는 건 저는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데 예. 딱 얘기하잖아요. N은 원이고 원N이고 나발이고 간에 자동차가 늘어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중국 참고적으로 아세요? 2천만 대입니다. 지금 중국의 사상 세계 최대 시장이에요. 중국의 판매가. 1년 시장이요. 그게 2020년, 지금도 딱 6년 후 있죠? 예. 얼마나 예측하냐면 있죠?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전략가들이 예측하는 거가 최소한 3,500에서 4천만 대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늘어나는 건 전부 다 거의 다 중국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나중에 인도, 다음에 브라질 이런 순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무조건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게 지금 피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모르죠. 주가는 뭐 천천히, 현대차 천천히가 다 뭐 언제 갈지 모르고 흔들거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동차는 지금은 공급자의 마켓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중국 얘기 그렇게 간단히 해보겠고요. 저는 조금 약간 좀 의견을 달리하는 또 반대 얘기하네,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장기적인 시각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장기적이죠. 제가 좀 전에 저게. 그 인구 같은 경우도, 산하 제한 같은 경우도 바로 뭐 산하 제한을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별로 테스트 한번 해보고, 몇 년간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하나, 둘씩 이제 풀어나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소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쪽을 단기적으로 기대했다가는 먼저 주식시장에서 지치기 십상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중국에 대한 쪽에서 이런 소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장기적인 시나리오고 더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에 대한 긴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쪽에 좀 그 진행을 하셔야지 너무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만 보고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시장에서 지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시장에서 돈을 버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 같은 사람, 이승원 대표뿐만 아니라 키움증권의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저는 이제 큰 것밖에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수많은 여기에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드릴까요? 네, 말씀하시죠.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요. 예. 아까 그 산하 제한 얘기 나왔잖아요. 예. 이제 뭐 슬픈 얘기인데요. 지금 38년인가 공식적으로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진짜 숫자입니다. 숫자. 이거 제일 먼저 맞히는 분이면 제가 만나면 커피라도 사드려야 되는데요. 중국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숫자로요. 산하 제한 했으니까 산하 제한이 없으니까 임신하면 중절을 할 거 아니에요. 임신 중절을 할 거잖아요. 임신 중절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승원 대표 맞춰보세요. 언제부터 언제를 얘기하시죠? 35년인가 그래요. 80년. 35년 동안? 네. 35년 동안? 공식 산하 제한하는 동안 중국 사람들의 공식적으로 산부인과 가서 임신 중절한 친구들. 글쎄요. 우리 PD가 1억 명이나 얘기하는데. 1억 명이요? 그거보다 훨씬 10억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10억 명? 야, 10억 명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가요? 네. 여기, 퉁퉁이는 50억이에요, 50억. 식가손절 10억. 다솜사랑이 15억. 3억 명. 안 가봐서 모른다고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만 쓰세요. 답을 맞추신 분이 없는데요. 그만 쓰세요. 4억 정도 됩니다, 4억. 4억 명. 이게 어디 숫자냐면요. 중국 보건복지부,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발표한 겁니다. 그럼 이게 더 재밌어요. 그러면 시간당 얼마나 중절하는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시간당 1,500명. 35년 동안 시간당 1,500명? 진짜 숫자예요. 리얼 넘버.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저귀 수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유한양행 이런 것들이 좀 말이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갑자기 딴 얘기 하나 말씀드렸고요. 간단히 하나 더 넘어가죠. 오늘 그 전지현 애널리스트가 너무 또 약간 좀 지겨운 얘기를 했어요. 물론 마지막에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데 약간 늦어졌는데요. 그 일본의 엔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다시 그 이성훈 대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뭐 경상수지 적자를 일단 기록을 했다라는 점,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잃어갈 가능성에 대한 쪽 매우 높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쪽이 부각이 된다는 건 개별 소비세 인상까지 나타나게 됐을 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돼 있지 않습니까? 가구 자체가 고령화돼 있고 연금에 의해서 생활하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더 물가가 올라갔다라가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변화, 지형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105엔대 뭐 추가적으로 뭐 110엔대까지 그 트라이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좀 반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엔화에 대한 쪽에서 뭐 숏이 걸린다.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그 시각은 공유합니다. 엔에 대한 숏이 풀리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뷰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에 대한 그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산 배분에 대한 과정이 나타날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시간에 대한 좀 걸린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자산 배분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번 파동에서는 상당히 한국이 작년 이제 9월달 이때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요거를 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크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거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종목이죠. 관심 되는 종목 하나만 좀 서로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합을 맞춰보죠.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네이버가 올해 들어서 그거 조정 받았어요. 그 70만 원 이하 떨어져갖고 68만 원, 7만 원 수준까지 들어갔는데요. 오늘 제대로 한번 반등 나오는데요. 네이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에서 산업재 섹터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들려서 느리기 때문에 지금 설비 투자에 대한
대한 쪽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떤 그 인프라, 그러니까 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모바일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주목이 네.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라든가 뭐 트위터, 페이스북 네. 이런 주가들이 좋듯이 네.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 그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대표적으로 네이버,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인터파크,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 즉 요런 그 모바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SK컴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지금 사이메라가 SNS 됐을 때 아 이것도 모바일 인프라가 될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네. 요런 것들에 대한 쪽이 아직 당분간은 네.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빨라져야지만 산업재 섹터에 대한 쪽들이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네이버에 대한 쪽은 긍정적으로 상반기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은 100만 원 가는 건가요? 100만 원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갈 거다? 뭐 100만 원 뭐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안에? 예. 왜냐면은 이제 네. 그 라인이 됐던 아니면은 그 지금 위챗이 됐건 네. 그러니까 지금 웨이신이 됐건 라인이 됐건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이제 물론 이제 위챗이 먼저 시작을 하겠지만 네. 요 IPO에 대한 쪽에 대한 시나리오가 네. 그 진행이 된다라면 네. 분명히 한쪽에서도 치고 달리는 그러니까 라인도 치고 달리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70만 원 안 되는데 100만 원 올해 안에 간다는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자기랑 나랑 우리 개인적으로 예. 만원빵 합시다. 연말까지. 예, 알겠습니다. 간다 안 간다? 예, 나는 못 간다. 못 간다. 예. 아, 너무 비싸다, 100만 원은. 100만 원이면요. 아이, 너무 비싼데. 100만 원. 아이, 40% 정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40%. 예. 시간총액으로 뭐 3위까지 갔었는데 뭐 못 갈 것도 있겠습니까? 그래도 40%까지 아닐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그럼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원 예. 가는 겁니다, 지금요? 예, 예. 하여튼, 전 연말에 만원 하나 또 공돈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한번, 시장 오늘 그나마 좀 살아있으니까요. 그나마 예.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가겠고요. 바로 두 남자 하이로 코너로 넘어가죠. 네, 그 두 남자의 하이로 코너입니다. 어저께도 또 제가 또 깔끔히 이겼고 말이에요. 네. 간발의 차이로 요래 인정하시죠? 간발의 차이로 이기셨지 않습니까? 간발의 차이인데 뭐 0. 몇 프로. 이거 0. 몇 프로를 이 대표는 모르는 거고 예, 예. 저는 0. 몇 프로를 디테일하게 맞춘 거고 예, 알겠습니다. 딱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오전 5승 4패입니까? 내가 또 이기고 있다는 게 예,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나는 위기고 예. 있고 이승원 대표 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예, 예. 오늘 어떻게 봤어요? 저는 뭐 하이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 예, 예. 추가적으로 뭐 하락할 폭 크지 않고 네.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매도폭이 잠깐만요. 크지 않아서 네. 지금 뭐 아무래도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은 또 반등을 해줬고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시장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다. 그래서 뭐 종가에 조금 더 네. 아래꼴이 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지금은 있습니다. 1951.88포인트입니다. 예. 1952 기준가로 잡고요. 예. 저도 하이로 잡으려고 그랬는데요. 이승원 예. 대표가 또 하이로 가니까 오늘도 이승원 대표가 틀릴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저는 로로 가겠습니다. 로로 로로 가십니까? 가겠습니다. 예. 굳이 또 2로 따지자면 저는 여전히 그 외국인이요 좀 예. 썰렁하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외국인이 썰렁하다. 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에 있다. 네, 특히 이제 한국 시장 뭐 마찬가지고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 시각이 여전히 계속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약간은 1952 보다는 아래쪽이다. 그래서 오늘 로우로 가겠다는 거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나가면 좋겠는데요. 요즘 코스피는 약간 좀 썰렁하잖아요. 예, 예. 근데 코스닥에 대해서 외국인이 좀 꾸준히 사고 있잖아요. 예. 오늘도 보면 서울반도체 이런 건 좀 사고 있던데 서울반도체 본 적 있어요, 요새? 서울반도체 요즘에 좀 좋습니다. 아니, 근데 추세를 봤냐고요? 예, 예. 그리고 수급 이런 거 체크한 적 있냐고요? 예, 예. 서울반도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울반도체는 글쎄요, 제가 사실은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주식으로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 나타나는 얘기가 뭐냐면 실적을 너무 선반영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 예, 예. 질투 갖고 얘기 많이 예. 했어. 네.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는 좀 다른 시각,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느낀 시각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전? 네, 최근에 이제 가로등이 LED 조명으로 바뀐 곳들이 네네. 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다녀보면은 운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둡다. 응. 어둡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러다 사고 나겠구나. 라는 눈이 생각을 나쁜 많이 거 아니에요? 눈이 나쁜 것도 네. 있겠지만 네.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걸 떠나서 일단은 도시 자체가 상당히 어둡게 보인다. 네. 그래서 역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2007년 10년도 그때보다는 서울 반도체
뿐만 아니라 네. LED 제품에 대한 빛에 대한 직신성보다는 확산성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제가 2010년도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LED가. 왜냐하면 그 이유가 조명에서의 성장성이 나올 수 없다. 지금 정도의 밝기로는 이 빛의 확산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명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대생이니까요. 예. 갑자기 하나 이거 주시랑 전혀 상관없는 예. 얘기인데요. 질문 하나도 해도 돼요? 예, 해도 하셔도 됩니다. 과학적인 거. 예. 요즘 모르겠어요. 제가 LED 이런 거 써봤지. 내가 예. 기술적인 건 모르는데요. 시청자분 느낄지 모르겠는데 요즘 많이 개선됐으니까 할 텐데 LED가요. 예. LED 자동차 조명을 쏘잖아요. 예. 근데 비 있죠, 비. 예. 비 내리면 비를 잘 못 듣고 간다는 게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처음 그 들었어요? 얘기는 LED, 그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제가 무식한 소리 하는 건가? 예. 아니, 제가 왜냐면은 빛이 못 뚫고 그것보다도 아마 그건 것 같습니다. LED 같은 경우가 못 뚫고 간다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확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진성은 상당히 강합니다. LED 빛 자체가 이제 빛 직진성은 상당히 강한데 이 형광등이나 이런 빛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밝기는 더 밝지만 이 확산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이거 잘 퍼져나가지 못한다, 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로등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가로등을 교체해서 훨씬 더 많은 전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구 자체로는 밝을 수는 있는데 그 빛이 퍼져나가는 게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에 대한 교체 이후에 약간 또 한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직진선 비를 뚫고 하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해보고요. 제가 너무 예. 기억이 안 나서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주시와는 큰 상관없으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겠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팟빵을 통해서 저희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응해서 반영해서요.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나마 주식가 조금 회복세를 이어가서 다행이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시장에서 만났으면 하는 생각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